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에일리언으로 너무나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새 영화가 또 개봉했다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또 명품 브랜드의 명성을 일군 그 가문의 이야기여서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작품인데요. 명품 브랜드 구찌를 일으킨 이탈리아 구찌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찌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지는데 영화의 이제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창립자인 구찌오 구찌의 두 아들인 알도와 로돌프가 경영권을 서로 나눠 가진 이후에 약간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기도 하고 탈세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 간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찌가 내에서 암투와 욕망의 드라마가 막 펼쳐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홍보 카피가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그 이름 구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내용을 무서운데요, 저는.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로돌프의 아들인 마우리치오와 결혼을 하면서 구찌가의 며느리가 된 파트리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찌가의 암투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뭔가 때로 되지 않고 남편을 청부살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이게 실화예요? 네, 이 이야기를 다루었던 책이 사라 게이 포든이라는 사람이 쓴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동명의 이제 책이 있었고 리들리 스콧이 이 책을 읽자마자 영화하고 싶어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영화가 됐고요. 그렇군요. 구찌의 상속자들은 원작 자체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왜곡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찌가에서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화를 토대로 한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그것도 면면이 대단합니다. 이 영화가 158분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이런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면 영화를 길게 찍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길군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파트리치아 역에 레이디 가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마우리치오 역에 아담 드라이버, 로돌프 역에 제레미 아이언스, 알도 역에 알파치노 등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려하잖아요. 특히 이제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스타 이즈 본 이후에 두 번째 출연작인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나오는데도 그 존재감이 독보적이고, 원래 연기자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팝스타인데요. 그러니까요. 연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158분을 진짜 긴장감 있게 잘 끌어가고 있어서 올해 각종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다 여러 분야를 걸치는데요. 재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제가 또 했던 생각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워낙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고 영화사에 길이 남을 여성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브런치에서는 리들리 스콧의 여성 캐릭터 열전을 좀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좀 그럼 되짚어보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들은 인기 있었던 영화들이 워낙 많은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언급하셨던 에일리언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이 영화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1979년 작품이고요. 1970년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사실은 등장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리플리. 시고니 위버. 그렇습니다. 시고니 위버가 열연을 했었고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생각나요.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가면서 지성이 있지만 자비심은 없고 완벽하면서 아름답고 굉장히 폭력적인 괴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에얼리언과 싸워서 끝까지 살아남는 우주선의 이제 2등 항해사 역할을 했었죠. 리플리였고요. 1편이 크게 히트를 하면서 20세기에 4편까지 제작이 되었고 21세기
20세기에 들어서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커버넌트 같은 후속작이 나오면서 에얼리언의 세계관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렇죠. 중입니다. 근데 사실 1편까지는 리플리가 전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생존자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요. 판단력이 아주 좋은 비행사이고 결국 이제 에얼리언과 둘이 싸워서 이기는데 그 이길 때도 뭐 액션으로 이긴다기보다는 두뇌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리플리뿐만이 아니라 에얼리언도 여성 캐릭터로 해석을 하면서 역사에 남는 이제 여성 괴물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뇌 싸움으로 생존자로 살아남은 리플리가 1편, 2편, 3편 그러니까 속편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전사가 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편의 재미는 액션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영화를 지배했는데 2편을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을 맡거든요. 그러면서 에얼리언 군단 대 인간 군단의 전쟁 영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안 드러나야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공포 네. 영화라기보다는 액션 영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한국에서 2편이 개봉할 때 리플리를 여자 람보라고 홍보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리플리가 어떤 총을 쏘는지 이런 것들 막 이제 얘기하면서요. 네. 그렇게 3편, 4편이 거듭되면서 리플리가 강력한 전사가 되었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여성 전사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시고니 위버를 하나의 그 뭐 여성의 새로운 캐릭터로 만든 게 리들리 스콧 감독이면 또 어떤 작품이 더 있을까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전사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G.I. 제인도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G.I. 제인이란 말 자체가 G.I. 조를 패러디한 그렇죠. 제목인데 말하자면 뭐 보병 철수쯤 되는 거를 보병 영희로 만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여성 군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데미 무어가 이 영화에서 여군 정보장교인 조던 오닐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근사했었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어떤 이제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서 조던이 악명 높기로 유명한 해군 특전사 훈련, 그러니까 네이비실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워낙 유명한 대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정말 강한 남성들 중에서도 맞아요. 가장 강한 남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게 엄청나게 자부심인 공간에 여자가 들어가서 여자도 남성 못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리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그래도 막 이제 따돌림을 그랬겠죠. 당하고 부당한 차별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 훈련을 다 끝내고 우수한 해군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정확하게 성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조던의 흑인 동료가 있어요. 흑인 남성 군인인데 막 이제 조던이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걸 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밥을 해야 했다. 오래된 얘기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그랬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아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깜둥이는 밤에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네가 뭔지 안다. 너는 뭐냐면 우리 시대의 깜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던이 당하는 멸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인종차별과 그런 남녀차별이 결국은 비슷한 것이다라는 같은 구조 얘기다.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자체를 보면 데미 무어가 진짜 대단한 근육질을 자랑을 하고 맞아요. 네, 또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는 장면 맞아요. 같은 게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요. 근데 작품 자체는 사실 호평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또 어떤 영화가 더 있을까요? 이제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닐까요? 리들리 스콧 아닙니다. 감독. 네. 이 영화를 또 언급해야 되는데요. 바로 델마와 루이스라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스콧의 대표적인 여성 영화이고요. 지나 데이비스가 델마 역을, 수잔 서랜던이 루이스 역을 맡았죠. 그 영화 자체는 보수적인 남편이랑 살면서 엄청나게 주눅이 들어있는 델마와 이제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루이스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둘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그렇죠. 휴가를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이 여성분들이 되는데요. 많이 기억하시는 영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되게 신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던 순간 휴가지에서 델마를 이제 어떤 남성이 강간을 하려고 하고 사고로 그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도주자가 되어서 경찰들한테 쫓기는데요. 예. 한 3, 4일 정도의 시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여자가 점점 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랜드 캐년에서 파란색 오픈카를 타고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오픈카를 그렇죠. 타고 절벽을 향해 나르면서 맞아요. 예, 추락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주지 않고 거기가 프리즈 끝나버리는. 프레임으로 딱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영화사의 또 길이 기억되는 유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젊었을 때 봤었는데 이게 난 감독이 여성인 줄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유명한 여성 시나리오 예. 작가고 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1980년대부터 한 10년간의 헐리우드를 떠돌았는데 여자 둘이 자동차를 탄 얘기 누가 보고 싶냐면서 안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91년에 이제 리들리 스콧이 만들어서 개봉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개봉 후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비판을 그랬죠. 받게 되는데 네. 그 비판을 받았을 때 사실 그 무의식 에는 여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래서 자기의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자유를 찾는 것,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국내 영화 40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네. AI를 돌려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남성 캐릭터가 자동차 나오는 비율이 여성 캐릭터가 자동차에 나오는 비율의 2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차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대신에 여자들은 차가 아닌 뭐 그릇이라든가 가구, 컵 이런 것들이랑 같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매치가 흔한 매치가 아니군요. 흔하지 않고 그걸 91년에 이제 해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미국이 했었습니다. 90년대가 사실은 그런 어떤 여성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붐이 좀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네, 것 같은데 그런 시기도 했죠. 우리는 대신에 82년생 김지영이 사실 이제 델마 루이스가 일으켰었던 어떤 논쟁과 되게 비슷한 논쟁을 좀 일으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미니즘의 담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페미니즘이 이거냐? 남자 죽이고 뭐 남자는 강도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당신들의 페미니즘이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 내부에서도 이거 페미니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건 루이스 역을 연기했던 지나 데이비스가 지금 지나 데이비스 미디어와 젠더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헐리우드와 미국 영화 문화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배우가 그때 출연했던 배우였던 지나 데이비스가 네, 그래서 연구소 소장이 돼서 연구들은 이제 연구원들이 그럼 하겠죠. 이제 영화를 안 찍고 그걸 하고 있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가 우먼 인 헐리우드라고 해서요. 네. 헐리우드에서 여성 차별을 얘기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지나 데이비스가 이 델마 루이스 25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차가 훅 날아올라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나는 그 차 안에 있지 않았고 인형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차 속의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을 다룬 영화들이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쌓이고 시간이 쌓여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배우 지나 데이비스의 한 인생을 또 바꾼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추천해 주실 작품이 있습니까?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2021년에 개봉했던 작품 중에 리들리 스콧의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은 미투가 헐리우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제작자가 제작자. 뭐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폭로와 함께 미투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미투 이후의 할리우드를 대변하는 영화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고요. 14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성폭행 사건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남편 시점에서 한 장면이 보여지고 가해자의 시점에서 또 하나 에피소드가 보여지고
피해자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영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리들리 스콧이 보여주면서 결국 이게 라쇼몽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객관적인 사실이란 건 없고 각자의 어떤 진실이 있어. 근데 맞아요. 리들리 스콧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까지 사회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피해자 서사에 이제 목소리를 부여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네. 조디 코머가 여주인공을 연기를 그러네요. 했고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혜정의 문화비평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